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결국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예정대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때도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심리가 발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인데 이 외에도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테슬라가 트럼프 관련주로 이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산주 같은 종목들이 들썩거리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트럼프 트레이드를 따라가야 할지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먼저 우리나라 종목들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시 시세 연속성을 이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관련된 이슈들 저희가 심도 있게 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MSCI 편입 편출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편입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또 아웃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대비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최근에 좋은 흐름인데 여기서도 또 알츠하이머 관련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잇따라 있을 예정인데요.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통화 정책,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지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건설, 전력, 인프라, 방산, 트럼프와 함께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도 알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톡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지금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고 우리 증시는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간밤 미증시는 또다시 랠리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첫 거래일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당선 수혜주가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30% 급등하고 제휴업체 역시도 20% 이상 상승했는데요. 건강보험 개혁 폐지 공약에 헬스케어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공개 지지까지 한 테슬라 역시도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속 중소형주들의 상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도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우려했던 물가 둔화와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이슈가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ASML가 TSMC와 같이 글로벌 핵심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과연 글로벌 랠리를 이끈 AI 대장주들의 상승과 조종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방향을 택할지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이는 그간 많이 올랐던 AI 수혜주와 대형주 사이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중소형주로의 수산 매각 가속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이슈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자체를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랠리에 힘입어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트럼프 피격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습니다.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체코원전 관련주,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건설주 등이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장중 약세를 전환했다가 다시 반등해주며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트럼프 이슈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한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대선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을 때 바이오 헬스케어와 IT 정보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자동차 등의 수출 위주 기업은 약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당시 당선 공약으로 의약품 가격의 자유시장 경쟁을 내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땐 해당 섹터가 크게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도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섹터가 저가 매수세로 반등하는 가운데 향후 실적 모멘텀까지 가세한다면 중소형주로의 확산이 가능한 시점인 만큼 지나친 테마주로의 쏠림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목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 염두에 둬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는 2850선에서 등락을 좀 오고 가면서 방향성 찾기에 나선 부분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급등하는 테마주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엄선한 실적주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 투자 전략 종목까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주식 와이프 파트너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리섭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지 두 분이 포착한 이슈 궁금합니다. 먼저 주식 와이프 파트너께서 고르신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의 구성 종목이 오는 8월 변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편입, 편출 종목 찾기에 분주합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펀드 투자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미국 내 펀드 95%가 이 지수를 펀드 운용의 주요 지표로 추종하고 있는데요.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서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다음 달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번에는 큰 종목들, 요즘에 이슈가 많은 종목들이 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될지 지금 어제도 사실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하면서 MSCI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외에도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어제 MSCI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후반부부터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제 MSCI 지수 편입할 때 거의 이제 18일부터 무작위로 해서 말일까지 해서 종목들을 그쵸. 뽑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 가는 종목들 보니까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었던 종목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LS 일렉트릭이나 두산 로보틱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편입 가능성 시총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천단제약이나 삼양식품도 굉장히 최근에 시장에서 그쵸. 많이 핫했었죠. 네. 지금 편입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이 지금 한 2기업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LRG 넥스원이랑 현대 로템이 지금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또 LS도 LX 일렉트릭과 같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편출 후보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봐야 돼요. 네, 보니까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지금 이제 편출 후보로 네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거의 한 5조에서 6조 가량 됐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지금은 또 시장 자체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주가가 낙폭을 좀 크게 맞았죠. 그려가고 네.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시총이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
상황이라서 MSCI 그 지수를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금 딱 조건이 있죠. 네, 조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컷오프 기준이 시총이 한 3분의 2 정도 유지가 되거나 내지는 유동 시총을 3분의 1 정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려면 네. 언제 공략을 하는 게 베스트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게요. 최소 못해도 한 달에서 2달 전에는 미리 선취를 하셔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변동이 워낙 크고 네. 한 달만 해도 종목이 막 급등하는 경우들이 네.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를 미리 알고 그 종목을 공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추세 매매 관점으로 그래도 18일에서 말일까지 지금의 시총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그런 이제 종목군 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 편입될 수 있는 후보 종목들이 네. 대부분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급등한 종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사고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저도 좋은 종목들을 꼽고 싶지만 네. 최근에 이렇게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자체가 역사적 신고가를 네네.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 상태. 그래요. 삼양식품도 그렇고 네, 뭐 이기 두산로보틱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편입되고 나서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오르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막상 편입하고 나서 떨어진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좀 늦은 매매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한다라고 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인 시기라고 보고요. MSCI가 1년에 한 4번 정도 이 정기 지수를 그렇죠. 발표를 하는데 2월, 5월, 8월, 11월에 발표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좀 놓친다 하신다면은 9월 달에 11월 그다음, 정기 편입을 좀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힌트를 많이 줬거든요. 네네. 트럼프 전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재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은 11월이 어차피 미 대선이기 때문에 그 수혜받을 업종을 좀 미리 종목을 선취매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수급 개선 효과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MSCI 지수에 있어서도 시장이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신흥국 시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선진국 시장과 또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어 있는 프론티어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국 시장에 있지만 선진국 시장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네. 그 우리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자금 자체가 70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6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조건을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관찰 대상국에 등극을 해야지 또 다시 후보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만약 6월 달에 관찰국으로 대상 지정이 된다고 해도 또 1년이 이제 미뤄지니까 사실상 202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떨어지면 기회비용이 거의 한 2년 정도 뒤로 계속 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지금 시점에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 어쨌든 발표가 이제 9월, 실제로 반영되는 건 9월 2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요즘 MSCI 편입 관련 아까도 몇 가지 종목 알려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시가총액 5조 이상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LX 일렉트릭과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엔 전일에도 3%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0%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변압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 AI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나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유동 주식수, 그러니까 유통이 가능한 주식수 역시나 지금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5가지 종목 중에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12일에 지배구조 개편 소식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었죠. 어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도세가 나오면서 두 자릿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급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2022년 메리츠 금융지주와 비교하면서 편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실적, 라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올해 내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6월 수출이 매출로 보게 됐을 땐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추세적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MSCI 편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에 하나이죠. 트럼프의 관련 모멘텀으로 두 자릿대 급등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대공 미사일인 비공이 미국에서 실사격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가량 급등을 했고요.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으로 좀 틀어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삼천당제약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유력 후보군들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MSCI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전부 다 탐나는 종목들입니다. 요즘에 시장을 거의 뜨겁게 만드는 종목들이 대부분 들어있으니까 이 중에서는 어떤 거 고를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 했으니까. 네, 가장 그래도 편입이 될 확률이 높은 LX 일렉트릭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제 스타일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렇죠. LX 일렉트릭 지금 시총 6조 5,850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총 기준은 가볍게 넘겼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연초 한 7만 원대에서 지금 한 22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연초 대비해서 한 210% 가량 올라간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한 4, 5% 정도만 추가 상승세가 나오면 거의 편입 가능성이 확정된다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러니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요즘에 밈이 붙더라고요. 패낙괴. 네.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밈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편입되겠는데? 라는 심리가 그러게요. 지금 딱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끌어올리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LX 일렉트릭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도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현재 LS 자회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LX 일렉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2021년도까지만 해도 800억대였었는데 지금 올해 컨센서스가 한 3,600억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배당금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가까이 올랐고 재무 건전성도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외인 기관들이 좀 선호하는 이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왜 이렇게 LX 일렉트릭을 주목하냐? 물론 이제 AI 쪽 수요도 늘고 있고 전력기기라든지 교체 수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 있기도 하지만 사실 지난해 보면 변압기나 이제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LX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과 이게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력 수송 과정을 보면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 과정이 있죠. 그다음에 전기를 수요지에다가 보내는 송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진 전기를 다시 가정이나 공장 등에 배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수준으로 전력을 좀 낮춰서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배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송전 시장이 한 169조 원 정도 되고요. 배전 시장이 더 큽니다. 279조 원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항상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송전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품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초고압
변전소 관련된 제품들이 좀 많이 있고요. 물론 LX 일렉트릭 쪽에서도 초고압 변전소 관련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도 증설하고 있는 네.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배전 시장 쪽에서는 이미 LX 일렉트릭이 국내에서도 좀 선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있는 딜러들도 이 제품을 써보고서 지금 괜찮다라는 입소문을 지금 현재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X 일렉트릭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과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일 텐데 외인 기관 순매수가 계속 좀 꾸준히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좋네요. 모습들 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4, 5%대만 더 올라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뭐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24만 원 구간대만 딱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제 안정권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딱 종가 마감이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초가 공략주로도 참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LX 일렉트릭을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어제 뭐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오늘 시초가에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좀 지금 뭐 시장에서는 LS 일렉트릭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MSCI 편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신 소장님도 MSCI 편입할 종목 중에 뭐 보세요? 네, 방산이 워낙 좋으니까요. 현대로템을 방산 보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 못 가서 현대로템 주주분들이 나 또 방산 찍었는데 또 왜 이래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현대로템도 뒤늦게 불이 붙기 시작했고 장점이 또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 말고 전차 부분이 철도도 있다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전차. 전차가 저 흑표 전차 말고 전동차가 있다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은 다른 부분이죠. 네네. 우리 옛날에 9호선 황금노선이라고 타고 다니시는 거 잘 보시면 현대로템 마크 찍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언제 삼성역을 개통하느니 마느니 뭐 있잖아요. 그 지하철보다 빠르게 그 지하로 더 파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 있죠, GTX. 그거는 이제 지하로 더 깊게 파가지고 더 빠른 빠르게 속도로 달리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뭐 6층까지 내려가가지고 또 뭐 위에 올라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그 문제고 지리적인 문제고 네. 지질적인 문제고 그 전동차의 어떤 기술력은 그쵸.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옛날이지만 남북 경협주의기도 했잖아요. 네, 뭐 그걸로 엮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테마니까. 옛날이요. 네, 어쨌든 간에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랑 폴란드형 K2 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1차, 2차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폴란드 현지에 가서 폴란드에 있는 육군과 함께 훈련도 하면서 거기에서 현지 생산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아까 전에 말한 게 왜 장점이 이쪽에 있느냐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GTX는 아직도 뭐 개통이 안 되고 막 더디고 이러는데 드디어 우리가 수출을 했어요. 떼제베 기억나시나요? 떼제베? 그렇죠. 진짜 프랑스에.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어. 그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에 신문에 일면에 탑으로 났었던 게 기억이 나요. 떼제베가. 근데 그때 프랑스한테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그거 배우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을 했습니다. 최초로. 20년 만인가요? 그래서 이런 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로템 뭐 방산주로서 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철도도 모멘텀이 있고 여기에 MSCI 편입까지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면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로템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엔 신리섭 소장이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최근 3년 사이 3종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신약으로 승인하면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알츠하이머가 정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알츠하이머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64%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데요. 치매 진단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병의 진행과 예후를 진단하는 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 테슬라가 잘 가고 뭐 최근에 주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습 사건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은 이제 관심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너무 저기 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거기 집중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건 정치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FDA에서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7월 초였죠. 지금 일라이릴리는 와 이거 진짜 이거 무슨 만병통치약인가요? 비만 치료제로 시작해가지고 이거 뭘 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암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든가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노바티스에서 킴리아라고 이제 원샷 원킬로 백혈병 혈액암이죠. 백혈병도 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약도 나오고 이제 암은 점점 다가서고 있잖아요. 물론 암에 대한 정복은 아직도 멀었지만 네. 암은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죠. 상위 개념이. 뇌는 아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뇌를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 뭐 요즘에 맨날 제가 바이오 많이 했으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뭐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그걸 경구용으로 하고 그건 뇌에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맥으로 맞으면 핏줄은 맞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뇌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뇌는 우리가 되게 단단한 이 뼈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그 뼈를 가른다고 하더라도 뇌혈관 장벽이 또 있어요. 그 병변까지 도달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뇌를 정복을 못한 겁니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든 무슨 뭐 파킨슨병이든 아예 없어요. 치료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증상을 완화하는 약만 있었을 뿐이지 완화하고 그나마 그냥 가족하고 그래도 뭐 대화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지 연장하는 것뿐이지 치료에 대한 꿈은 아예 접고 살아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에자이랑 바이오젠이 2021년에 아두카누밥을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최초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FDA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왔는데 시장에서 사장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DA 허가돼서 신약 승인받는 게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에도 신약 승인받은 거 35개인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대로 살아남은 거 3개인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FDA 승인이라든가 식약처 승인이 끝이 아니에요. 시장에 나와서 현지 필드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쓰지 않아 버리거나 환자들한테 이 인정을 못 받아 버리면 그대로 사장되는 겁니다. 그냥 사전에만 남아 있죠. 신약이라고. 하지만 신약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아두카두맙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바이오젠하고 에자이가 다시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에자이가 일본 제약사라 좀 그런데 2023년 7월 달에 레카네맙으로 FDA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FDA에서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도나네맙이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레카네맙하고 도나네맙의 두 개의 경쟁자죠. 도나네맙도 이제 나왔으니까 제품명이 나왔죠. 제품명은 키순라입니다. 네, 이제 이 둘의 경쟁이 시작됐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이 시작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있을까요?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알츠하이머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진단용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진단용 시장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램캡이나 키순라가 의료 현장에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치료 전에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 한번 사용해야 되고요. 치료 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단키트 관련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퓨처캠과 피플바이오 두 종목을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특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여타 다른 알츠하이머 관련주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에 강세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고점을 연일 뚫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올라선 뒤에 6월 초부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봉을 조금 더 길게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저점을 좀 꾸준하게 높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만 월봉상 차트가 현재 주가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세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작은 거래량에도 등락을 좀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삼진제약과 협업을 통해서 관련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 약보합권 수준에서 장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역배열 구간에서 5일선과 21선이 교차되는 그 만남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더 위로 틀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 관련 기업들 치료제보다는 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선별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어쨌든 도나네밥이 FDA 승인을 얻었습니다. 뭐 부작용보다 위험한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부작용 위험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혜택이 더 크다라는 판단 때문에 어쨌든 FDA 승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수혜주를 뭘로 봐야 됩니까? 네,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자, 여기서도 우리나라는 뭐 조연이지만 무대에 같이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코오롱 티슈진이 뭐 다시 성공하느냐 마느냐 왔지만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펩트론, ABL바이오 다 조연이지만 네. 세계 무대에 같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의 에자이라던가 일본의 다이지 상쿄처럼 지금 일본 제약사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에자이랑 바이오젠이 만들었던 아두카누맙이라던가 레카네맙, 그다음에 일라일리가 받은 도나네맙 이게 작동 원리는 다 똑같아요. 뇌에 지금 뭐 파킨슨병이든 알츠하이머든 특이한 단백질이 쌓이는데 그 뇌에 쌓이는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근데 우리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의학 드라마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입새 해가지고 이제 뇌 사진을 의사가 보여주면서 네. 다 보잖아요. 아 여기 나비 모양이 있는데 뭐가 이게 안 좋고 막 이러잖아요. 뇌 CT를 찍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상태를 보고 일단 진단을 한 다음에 네. 알츠하이머가 진단이 되면은 그 환자한테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없애는 아까 그 약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방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가 처방하는 약은 만들지 못했지만 약을 쓸 수 있는 필수적인 진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약이 좋은 게 있어도 우리나라가 대신 만들어주거나 우리나라에 약을 필요로 하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퓨처캠이 뭐가 있냐면은 일라이릴리가 도나네맙 임상시험용 방사선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맡긴 게 퓨처캠이에요. 퓨처캠이 CMO 계약을 맺었어요. CMO,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티론이 많이 하던 사업 모델이죠. 대신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환자들한테 도나네맙 국내 임상 3상 진단을 위한 방사성 동위용소 진단제 아미비드 20억 원 규모 CMO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 임상 3상이 왜 들어갔냐면 레카네맙은 국내 임상 3상을 면제받고 식약처에 허가를 받았는데 네. 도나네맙은 식약처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FDA 허가를 받은 거죠. 그쵸, 미국. 식약처는 아직 허가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국내 임상 3상을 해야 되는데 임상 3상을 하면 그 환자들이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라일리가 개발한 요 진단제 아미비드를 대신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얘네가 자체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얘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알자뷰예요. 두 개 다 진단에 필요한 방사선 동위원소 진단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알츠하이머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단할 때 필요한 약이다라는 거죠? 일라일리 건 아미비드. 그렇죠. 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알자뷰예요. 근데 알자뷰의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CMO로 일라일리 거를 만들면서 알자뷰에 대한 것도 이제 일라일리 포함해서 뭐 에자이, 바이오젠 향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네. 이걸 납품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알테오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제형 변경 기술을 머크를 비롯해서 누구나 노려가지고 머크가 남들한테 뺏길까 봐 독점 계약을 비싸게 맺는 이런 일이 여기도 발생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퓨처캠이 무려 10년, 만 10년짜리 박스권을 지금 최초로 돌파했죠. 돌파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퓨처캠을 알츠하이머 수혜주로 우리나라의 스타픽으로 좀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이슈를 저희가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어떤 네. 종목 보세요?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적자 기업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퓨처캠도 실적은 아직은 적자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퓨처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네네, 하나 또 한 번 된통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적자 기업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적자가 아닌 기업 중에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아직 임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잠재력이 좀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국내 유일의 분자 진단 솔루션 기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그 매출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좀 잘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1년도에는 팬데믹 시기 때 주가 굉장히 높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진단 키트를 또 만들다 보니까 관련 수혜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또 시장에서 한번 크게 네, 테마로 그렇죠. 엮인 적이 있었잖아요. 탈모 완화 화장품을 또 만들게 돼서 또 관련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 유전자 진단 키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건기식 사업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계속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 쪽에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후보 물질을 지금 발견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 후보 물질을 발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분자 진단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RNA 쪽에서는 그래 좀 일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알츠하이머병이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새로운 원인으로 이 RNA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자회사 쪽, 세나젠 테라피틱스 쪽에서 기술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몇 안 되는 RNA 쪽으로 연구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같이 함께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네. 합니다.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서 갈까 하는데요. 네, 일단 간단하게 볼까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2천억대에서 3천억 원대 정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구간도 보시면은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작년 탈모 관련 이슈 있을 때마다 주가 항상 등락 반복했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낙폭 이후에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전고점 구간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좀 추세 전환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핫하게 반응하고 있는 퓨처캠과 그리고 또 조금 실적에 받쳐주면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종목으로 바이오니아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된 리포트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먼저 대신증권의 LG이노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여럿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33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신용증권에서는 36만 원까지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신증권 기준으로 직전 추정에서는 매출액이 4조 5천억 원이었는데 오늘자로 4조 6천억 원대로 매출액도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었습니다. 추정치인데요. 지난 추정에서 1,070억 원대를 발표를 했다면 오늘자 추정치에서 1,540억 원대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약 4.5% 상향한 3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분기 실적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리즈인 아이폰 15의 2분기 매출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전망 아이폰 16의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LG 이노텍이 크게 매출 비중을 의존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에서 매출이 나올 경우 이 광학솔루션 사업부로 매출이 인식됩니다. 아이폰 15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2분기 판매가 양호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달러 강세로 환율 효과도 톡톡히 입었습니다. 2분기 원달러 환율은 1,371원으로 예상보다 높았는데요. 그러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애플 아이폰 16의 판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는데요. 애플이 올해 출시되는 시리즈부터 이 AI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AI 인텔리전스를 채택을 하면서 올해 9월 발매 이후 연말까지 약 6천만 대 판매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수치인 5,500만 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요. 아이폰향 출하량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도 함께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에 대한 교체 수요도 좀 예상이 되는 모습인데요. 21년에 발매된 아이폰 13 이전 모델에 대해서 교체 수요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교체 수요가 실제로 있다면 오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추가 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해 LG 이노텍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하단에 위치해 있어서 저평가 매력도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대신증권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LS 일렉트릭이고요. SK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제목은 송전 다음은 배전, 여기에 MSCI 편입 이슈까지 있다라고 달았는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 보시면 최근에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2분기 928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발표는 93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 SK증권인데 대강 실적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기에 더해서 LS 일렉트릭 수급도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에 MSCI 신규 편출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력하게 신규 편입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LS 일렉트릭은 시가총액뿐 아니라 유동시총 측면에서도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유동 비율이 높아야 MSCI 종목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적 이슈가 없도록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을 편입하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8월 신규 편입 종목으로 실제 편입될 수 있다는 게 SK증권의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장 통해서는 송배전 사이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송전보다 배전 쪽에 더 강점이 있는 종목인데요. 메가 프로젝트라는 미국의 10억 불 이상이 투입되는 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사이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메가 프로젝트 전력기기 사이클 초반부에는 송전 쪽에서 좀 주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배전 전력기기 쪽의 시장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건설 단계 마지막 인테리어를 하거나 내장재를 넣을 때 배전기기에 대한 주문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LS 일렉트릭 배전의 강점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북미의 공장 건설을 고려 중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 후반부로 갈수록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전력 사이클 오고 있다,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이클 수혜의 최정점은 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리포트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리포트 저는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아씨 전문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일 미국 증시는요, 기업 실적 기대감과 완화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으로 인해 상승 및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며 전 지수가 고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일에는 미국 증시에서 위험 선로
심리를 우위를 확인하고 연내 2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아직 실적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술주와 금리 인상 피해주 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일 개장 직후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상승했고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로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증시 반응에 대한 경계 심리 역시 동시에 유입되며 국내 시장에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장전 관심 뉴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월에 2차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전일 강세를 보였던 SY스틸텍, 현대 에버다임, 다산 네트워크스 등이 있고요. 트럼프 재선 이슈로 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평화회담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SY스틸텍 위주로 조정폭에서 적극적인 매수 공략해 보시되 다른 트럼프 정책 테마로까지 확산도 지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피격 후 급반등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다날과 우디깃을 투자 등이 있는데 이번 달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쪽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하고 어제 반응이 있었던 섹터이므로 이번 달 연설 관련 기대감이 금일도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요, HBM4 승부수 4나노 파운드리에서 양산을 내년에 준비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의 이 HBM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기정사실화된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HBM4를 양산하기 시작하므로 승부수를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관련주로는요, YC와 DI, 이오테크닉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 상황에서 미뤄봤을 때 현재 가격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움직임이 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라인에서 더 이상 밀려주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고점에서 절반 이상 하락한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을 크게 이끄는 우리나라 주도 섹터는 2차 전지, 반도체, AI 등등이 있는데 특히 2차 전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전기차 이슈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는 앞으로 더 시장을 이끌고 AI 시대에 맞춰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청자님들은 앞으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2차 전지보다는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기존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10초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처음으로 미국장이 열렸는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라는 그런 심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세 인상을 하고 자국 제조
위협 강화할 것이다. 감세 확대하고 여기에다 규제도 좀 완화하는 그런 그 전의 행보를 또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모아졌고요. 이러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1,380원대로 올라갔고요. 금값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도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9천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테슬라가 또 트럼프 수혜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야 할지 두 분이 알려주시는 개장전 탑3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네,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요.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 정도니까 이제 목요일 국내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에 나왔었던 5월 베이지북에서는 원만한 경기 개선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높은 물가를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베이지북에서 이전보다 좀 완화적인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요. 한 6에서 7% 정도 확률로 분포가 되고 있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지북 공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 변동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베이지북 공개가 이제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확신을 조금 더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낙폭과대주로의 수급 이동인데 이제 대형 반도체주의 밸류 부담이 어쨌든 좀 있죠. 그래서 낙폭과대주로 수급 이동이 일부 확인이 됩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건설 그리고 부진했던 플랫폼주가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캐즘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강세 효과 그리고 인도 시장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 건설주 반등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로 또 건설주가 분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네이버는 양호한 실적, 카카오는 약간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양사 모두 어쨌든 광고 수익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수익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진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뭐 건설, 플랫폼주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개별 종목 수급이 영향을 끼치는 이슈인데 그 보호예수 해제입니다. 매월 이제 보호예수 해제가 되긴 하는데 이제 7월 달에는 올해 최대 규모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월 평균 한 2억 주에서 3억 주 정도가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이번 달에는 한 5억 주의 물량이 풀린다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주주의 물량 대량 출회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ICTK 그리고 라메디텍, 뭐 센서뷰 이런 종목군들의 종목의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AI 의료 대장격 종목이죠. 루닛이 이제 다음 주에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수급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비중 조절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낙폭 과대주 그와 함께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종목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박수란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방위산업 쪽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효과도 있고요. 실질적인 수주 물량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죠. 자, 올해 국내 지금 이제 올해 목표치가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인데 올해 상반기만 보게 되면 이 목표치의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목표치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한 거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시겠지만 하반기에 상당히 좀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루마니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위산업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움직이지 못했던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F50이죠. F50이라든가 지금 이제 KF21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이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젤렌스키가 뭐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1월 달에 2차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세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밀릴 때 매수하자는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그에 따른 지금 이제 건설과 건설 장비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가 HD 현대 건설 기계가 좀 강했었죠. 그게 비해서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10%를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그 그룹의 안에서의 노이즈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흐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좀 매수 시점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손전망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송배전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발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발주량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바라보게 되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하지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뭐 낙폭과 대주라든지 또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오늘 과연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트럼프 관련 수혜주가 올라갈 것인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의 분위기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어떻게 출발할지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는 트럼프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내린 2,865포인트 선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0.3%가량 빠진 채 850선을 겨우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힘겹게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다소 나온 채 출발이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는 가운데 연준 의장이 2%까지의 금리 인플레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내비쳤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어제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0.2%가량의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87,000원 선 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TSMC라던가 엔비디아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0.8%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대장주로 어제는 트럼프 피해주로 거론이 되면서 3%가량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으로 숨고르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7%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과의 바이오 관련된 무역 분쟁이 더 격해질 것이다라는 반사 수익에 대한 기대감 속에 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된다면 어제 한 걸음 쉬어갔던 완성차 기업들이 오늘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0.6에서 0.7%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나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반면 저 PBR 대장주인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0.5%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네, 에코프로 2차 전지 오늘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반면 알테오젠과 삼천단제약은 오늘도 상승합니다. 특히나 오늘 삼천단제약이 6% 이상 상승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제 오늘 제약바이오 괜찮고요. 리노공업은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아갔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을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대선의 미리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상승세, 뉴욕 증시가 3대 증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자, 우리는 하루를 받고 오늘을 또 출발했는데 양시장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0.01% 2,861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 0.2% 하락하면서 출발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엇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제 강했지만 오늘은 일단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좋지 않습니다. 1.3%대 조정을 받으면서 22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도 결국에는 지금 약보합권 수준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1에서 1.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앞서서 동시호가 상황에서 보셨는데 역시나 출발 상황은 좋습니다. 5% 넘게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선방하면서 5% 넘는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20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속에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 국내 증시는 관련 기업들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약보합권 출발입니다. 결국에는 2,860선 내어준 채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하락하면서 85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상황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강보합권 0.3%가량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지만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2%가량의 약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매도 물량이 거세게 출회되면서 2%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내년에 내놓는 HBM4가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장에서 양산을 한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그로 인해서 오늘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지만 반면 SK하이닉스는 TSMC나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소식, 추가 주문을 더 했다. 그리고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 어제 깊게 밀렸었는데요.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와 비교한다면 하락의 폭이 그다지 깊지는 않고요. 0.2%가량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게 되면 완성차 기업들 오늘 일제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수출 관련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화장품 일부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던가 아니면은 이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완성차 기업들도 함께 힘받고 있습니다. 1.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다 상승 출발했고요. 오늘 금융사들 가운데 KB금융은 소폭 하락했지만 신한지주는 0.9% 상승하면서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삼성생명, 카카오 지금 보합권 그리고 삼성생명과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삼성 SDI 0.9%, 포스코 퓨처엠이 1.4%가량 밀리면서 어쨌든 간 미국의 영향 국내 증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게 된다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에코프로 BM이 1.5% 그리고 에코프로가 2%가량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자체가 조금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제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HLB는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 가장 좀 눈에 띄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삼천당 제약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최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도 6% 가까운 강한 상승분을 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1.8% 상승하고 있지만 HP, SP나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조정받았던 엔터도 오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가 1.2%가량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리콘2가 4% 이상 빠지면서 화장품 대장주에서 지금 큰 하락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건 조선입니다. 오늘 조선 업종 수주에 대한 소식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조선주들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자로와 함께 연동이 돼서 부유식 SR만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1.4% 상승하고 있고요. 증권과 금융과 같은 PBR 관련 기업들 배당 기대감,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주식을 많이 개인 투자들이 하면서 오늘 증권사들의 실적 2분기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지금 3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들의 약진에 힘입어서 자동차 업종도 0.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그럼 개장 특징적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코스피는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성을 확인해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현 선물을 전부 좀 매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만이 34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면 오늘 소폭 좀 상승을 했습니다. 1,385원, 86원 정도까지. 어제 이제 마지막 막판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오면서 1,380원대로 다시 올라왔는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 미국에서 달러가 다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또 특징들을 저희가 잡아봐야 할까요? 오윤전 팀장님,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더 봐야 할까요? 네, 미증시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보다 이제 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대외 여건 자체가 견조하기 때문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증시는 이제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게 시장이 더 우호적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효과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 물가가 2%까지 도달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거니까 이건 역시도 시장에는 당분간 도움이 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은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로 출발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후에는 외국인의 매도 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제 오늘장에 한번 신규 매수를 시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탑3 시간에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낙폭과대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투자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천천히 낙폭과대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업종이 하락 업종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운수 장비 업종 1.5% 정도 강세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 상승입니다. 방산주로도 꼽히고 5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움직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조선주도 괜찮습니다. HD현대중공업 1.8%, 현대차도 1.6% 강세. 역시 수출 모멘텀 가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수출 지표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죠. 수출주의 실적 컨센서스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출 모멘텀 있는 조선 자동차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고요. 증권주 1% 정도 강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매각 기대감 있는 한양증권이 4% 정도 강세, 그 위에 대형 증권사 2, 3% 정도 강세입니다. 금융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 보험, 증권 중에서는 이제 증권주가 가장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증권주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전기, 가스, 한국가스공사 오늘 장 초반에 반등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낮췄습니다. 동해 가스전 관련된 이슈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데 그거 치고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모멘텀이 재부각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건설주 오늘 살짝 쉬어갑니다. 반도체주, 화학주도 약간 약한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눌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긴 하니까 건설주가 현재 시점에서 밀린다면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윤진 팀장님이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낙폭과대나 좀 쉬어가고 있는 업종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비슷한 어제랑 아침이랑 거의 데콜코마니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들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피라든 코스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좀 상승할 정도는 상승한다라는 분위기인데 제가 아침에 젤렌스키 얘기를 좀 하면서 11월 달에 2차 평화 회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방위산업 쪽이 좀 밀리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스원이 어제 무려 장중에 15%까지도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현재도 약 2% 정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상승 분위기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 것으로 좀 기대되고요.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조선 쪽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올해 목표로 했던 이제 조선 수주 물량을 이미 HD 현대 쪽에서는 이제 넘어선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HD 현대 지주사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지금 4%나 올라오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고른 상승 흐름들을 좀 잡아주고 있는 분위기들 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용 물량도 마찬가지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증시가 움직이지 못한다, 말이 안 된다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시장도 좀 안정화가 될 거고요. 그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원자재 수입에 대한 단가가 많이 좀 안정화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꼭 먹고 알 먹는 국내 증시가 강한 시세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대형주가 되었던 대형주가 되었던 중소형주가 되었던 우리가 진짜 실적이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성장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결국에 우리 시장도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가 함께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나
방산주들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니까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좋은 이제 수주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원전 관련주들은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는 양상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보겠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동그라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트럼프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와 함께 11월에 평화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도 참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됐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어쨌든 협정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재건 섹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방산입니다. 방산 관련 섹터 수혜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도 방산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쨌든 방산과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원전에 대한 검색 빈도 높지만 동그라미가 파란색입니다. 섹터 자체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었는데 오늘도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전선 섹터 자체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상승률이 높은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은요. 남북 경협, 방산 그리고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남북 경협 관련 기업으로 개장 직후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시세 연속성 이어갑니다. 그 아래쪽 한국 주강도 대표적인 남북 경협 관련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상한가에 올라서 있는 KNS 같은 경우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 별다른 이슈가 검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한 상승 매기세가 시간 외 거래부터 좀 쏠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회사, 지주회사가 SY죠. SY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관련된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SY 스틸텍도 18%가량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마제약 같은 경우 16% 강세, 삼천단 제약과 함께 오늘 제약 바이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매기세가 쏠리고 있고요. 셀림에도 역시나 1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피부 이식제 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방산 관련 기업들 오늘도 두 자릿대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트럼프 관련 이슈였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일신석재 지금 16%가량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히고 있고요. 앞서서 강한 상승으로 언급드렸던 SY 스틸텍 역시나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오늘 원전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주 맥주가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맥주 이슈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은 매도 물량이 출혈하면서 두 자릿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습니다. 한화시스템 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도 흐름 괜찮죠. 우리기술투자 거래량 쏠리면서 6%에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상승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탄력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확실히 오늘 좋은 모습. 현대차가 2.4%, 기아가 1.7%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KB금융도 상승 전환하면서 금융지주사들도 좋은 흐름입니다. 어제 쉬었던 로봇주들도 오늘은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어제 조정받았다가 오늘
1.6%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큐렉소가 7% 넘게 상승세, 유진 로봇도 3%대, 로보스타도 1.7%대, 로봇 관련주들도 반등을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 1%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지 오현진 팀장과 체크를 해볼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로봇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 로봇 오늘 3% 정도 상승인데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는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차량 부품 업체랑 45억 규모의 부품 생산 라인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슈였죠. 그래서 유진 로봇이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급 계약 규모는 꽤 큰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로봇주의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AI 기술이 또 가장 적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데가 로봇이거든요. 앞으로 AI의 움직임과 로봇주 같이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로봇주가 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진 로봇을 포함한 낙폭과대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어쨌든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레몽레인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어제 회계장부 열람을 비롯한 가처분 공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정재 배우와 한동훈 전 장관의 관계로 인해서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도 형성이 되죠. 그래서 레몽레인은 이제 정치 테마주이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매수했을 때 언제든지 좀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낙폭과대주 반등 말씀을 드렸죠. 근데 네이버는 라인 매각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돼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치지직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동영상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예전보다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 시기에 상당한 고밸류였지만 그런 고밸류의 부담은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이 많아서 한 번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좀 여유 있게 끌고 나가는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시총 상위주 중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0.58%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4%대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고 한미반도체는 2% 넘게 오늘 오히려 좋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대표님이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지금 중소형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워낙 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락폭이 좀 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과일로 따지자면 아직 좀 덜 익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는 좀 좋아지고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 큐렉소도 마찬가지고 좀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좀 괜찮아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저 솔직히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워낙 좀 저가로 지금 산업용 로봇이 되었든 협동 로봇이 되었든 판매량을 좀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좀 로봇 회사들의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이제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중국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에 대한 지금 이제 지주사들 움직임도 너무 좋고요. 지주사들도 보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3%나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GS라든가 SK라든가 움직임들 상당히 좋습니다. 2% 정도 상승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 코리아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종목들을 보면 좀 다양하게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하게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기초가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저는 빠르면은 2달 안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00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1000포인트를 넘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이제 뭐 차별화 움직임이 아니라 다 같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연출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혹시나 좀 내가 좀 최근에 매수했다가 좀 물린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견디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현재 수급이 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차익 매도 물량 차익보다는 좀 더 종목들을 지켜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윤진 팀장님의 핵심 키포인트 뭘까요? 네, 중국향 수출 개선세를 확인하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요즘에 수출이 좋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동안 부진했었던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유월 수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7월 초까지의 수출도 괜찮고요. 부진했었던 중국 수출이 살아난다는 것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주가 강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고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까지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뭐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같은 소외주에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중국 소비주의 흐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수출 한번 집중해서 데이터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는요? 네. 어게인 2020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지금 지수도 상승했었고 3,300포인트 부분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했었죠. 전체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달러는 약세의 움직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 거의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라고 미국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되어서 국내 증시가 되었던 뉴욕 증시가 되었던 간에 선반영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고 꼭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서 눈높이를 높여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버티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 장 선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장 출발하면서 좋은 종목을 선정해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거래량도 충분한 안전하고 양질의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PI 첨단 소재 좀 보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요. 폴더블 쪽에 네네. 어떤 모멘텀 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최근 매출 증가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글로벌 폴리미드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지켜나가면서 선두 기업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폴리미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라든가 이제 화학성이라든가 내전기성에 대한 안전성을 가진 플라스틱 필름으로 인해서 폴더블 폰에 사용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지폴드도 폴드와 플립이 신작이 좀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텐데, 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방열입니다.
우리 방열에 대한 부분들의 필름 수요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PI 첨단 소재 역시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하반기 온 디바이스나 폴더블 쪽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최근 주가의 흐름들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PI 첨단 소재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연료 전기, 그다음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구개발에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 상태에서 현재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기관 수급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데요.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제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 때 31,000원 이하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는 중장기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 4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조정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분할 매수는 좀 필수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상태에서 기관 수급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선 1차적으로 3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신다라면 그 이상의 추가적인 흐름들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2,500과 4만 원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1차적으로 29,000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5일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잡으시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PI 첨단 소재 31,000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보자 35,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꼭 주목해야 하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선에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를 다뤄볼 텐데 그 주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슈가 국내 증시를 건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정말 다양한 빅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밤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한 달 소매점에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알 수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우선 CPI만 봤을 때 3개월 연속 둔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표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시고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 아무래도 그 소비자 물가가 둔화된다는 것은 소비 환경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연준이 굉장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소비 심리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6월 달에는 두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전산 그 망이 있는데 네. 거기에 사이버 어택이 있어서 6월 19일부터 약 2주 동안 자동차 판매에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월 대비 자동차 판매 약 한 4%를 줄일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또 휘발유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소매 판매가 6월에는 전월 대비 약 마이너스 0.3에서 4 정도 퍼센트 정도 둔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소비 둔화는 사실 그동안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것이 소비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 둔화, 이 하나의 그 조짐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연준의 통화 정책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매 판매 자체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매 판매라든가 물가 지표에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금리에 대한 이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에 또 굉장히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2%안 돼도 우리는 뭐 그때까지 안 기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주 역시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걸로 예측하시나요? 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그 둔화 속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는 생각보다 높았었지만은 2분기 들어와 가지고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통화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 인플레이션 타깃이 있지만은 네.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내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비 부분에서의 둔화 등 향후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슬로우다운할 거를 예상되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볼 때는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평가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거의 100%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그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에 물가 둔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변화, 즉 취업자 수가 줄고 또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7월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 충분한 환경은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연준에서 더 중점적으로 봤던 게 물가를 잡느냐 그리고 고용 시장의 둔화가 확인되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9월 인하 전망이 거의 10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에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우선 동결이 유력하게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ECB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금리 내릴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를 뭐 자회반 타회반 그냥 내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들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달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1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또 전환은 했지만은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좀 생각보다 스티키하고 성장이나 생산 활동 부분은 이전보다 좀 둔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만장일치로 동결을 하면서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통화 결정을 하겠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는 지속적으로 안 잡히고 있는 가운데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 데이터라도 찍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에 좀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연준이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하고 ECB도 9월 달에는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거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스티키하지만 뭐 기저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기 어떤 둔화 폭을 생각을 하면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향후에는 좀 내려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번 주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에 대한 둔화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삼중전의 부양책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 코멘트를 달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중국은 사실은 2분기 성장률이 시장에서 5.1% 예상을 했었죠. 네.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3%였는데 4.7%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좀 하지 않을까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삼가한다 그럴까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수 부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고령화 이슈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 문제들 무역이나 기술 쪽에서 앞으로 다가올 어떻게 보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할까요?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전과 같은 아주 네. 방만한 부양책을 쓰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중 전회에서는 뭐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은 통화 정책 면에서는 정책 금리라든지 아니면 그 RRR 금리, 필요 지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인하를 한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의 경기 부진이 심하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또 매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미시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서 좀 본격적인 부양을 좀 미루는 그래서 경기의 둔화를 좀 많이 참는다 그래서 정부가 많이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뭐 경제적인 구체적인 뭐 수치라든가 지원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 트럼프 관련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오늘도 국내 증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말에 피습을 당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통화로 거론되고 있는 게 미국의 달러 그리고 일본의 엔화,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좀 체크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부분이 있죠. 그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높죠. 이게 이상한 현상이죠. 이 경우에 이제 경기 침체로 온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그 대선 확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의 그 감세 정책은 결국은 정부의 부채 적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국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달러 강세를 예상하게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 자체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채 시장에서 이미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향후의 그 달러 강세라든지 아니면 신흥 시장 국가들의 통화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네. 달러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이 강세 부분은 어쩌면 11월 초 그 대선까지는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네. 인하를 하고요. 정책 금리를 내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약 한 50bp 정도 미국 정책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네.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우리 회복세가 수출에 의해서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펀더멘탈은 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펀더멘탈은 약화된다는 점에서 달러 원 환율은 좀 내려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월까지의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에 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레벨 다운하는 수준이 내려가는 거로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나 뭐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겠지만 그 후에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 내놓았고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런데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또 그나마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기업들 지금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지금까지는 이제 뭐 나온 데이터들은 과거가 되겠죠. 과거 데이터가 되고 네. 시장은 앞으로 올 새로운 정부에 또 대응을 해야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책금리 수준은 낮아질 것이고요. 경기는 둔화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와 아니면 경기 방어주의 어떤 향방을 가를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또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주가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만큼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좋은 거겠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다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금리 수준이 좀 높아질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달러 강세 때문에 한국의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국 쪽에서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방산이라든지 네, 또 맞습니다. 글로벌하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또 전통적인 또 화석 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네. 바이든 대통령보다 강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거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에서 트럼프의 대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와 함께 원유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경제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원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유의 향방,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네. 것인데 첫 번째 그 원유 가격 전망을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좀 나타났던 그 유가의 상승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반영한 네. 것이고 또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상수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2분기 성장률에서도 봤듯이 중국 경제의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보면 향후에 원유 수요가 줄 수 있는 그런 또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렇게 원유 수요가 준다고 하면 공급 과잉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원유 가격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0달러 내외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것들이 70달러 중반 그리고 내년도 가면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 가격의 하락은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은 공급 네. 측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유가가 낮다고 하면 내년에 유가로부터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에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데 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공급망 우려가 다소 해소가 되고 중국 경기의 부진함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렇게 유가가 다시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에는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코멘트 네, 부탁드립니다. 국내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급 비용, 유가 비용이 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그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 교통이라든지 항공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하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매크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가 부분까지 해서 글로벌 시장 거시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 꼭 체크해야 될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장재철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면서 코스닥 낙폭이 1% 넘게 좀 깊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 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